마지막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의 표면은 뒤덮여 있는데 흙과 돌로 뒤덮여 있다. 이것은 포함하는데 굉장히 작은 그 붉은색 먼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붉은 그런 색깔은 산소와 여기서 보시면 그것의 철 성분에 반응하는 산소로부터 그것의 색깔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얻은 그런 붉은색을 포함하고 있다. 화성이 붉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람은 토양과 그 다음에 바위를 침식시켰고, 그리고 고대 화산들은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먼지들을 그런 그 행성들 전역으로 먼지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구를 가로질렀다기보다는 여기서는 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성 전역에다가 먼지를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커널 수로의 그런 최근의 발견 어디 보자면 화성에서의 그런 발견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했대요. 뭐냐면 먼지가 또한 물에 의해서 퍼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믿게 되는 거죠. 먼지들은 여기 보시면 hardened lava crust라고 했을 때 굳어진 용암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덮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정말 여기서부터 몇 밀리미터에서부터 한 2m 되는 깊이의 그런 깊이까지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니까 용암 지갑을 덮고 있는데 이 두께가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에 대한 먼지를 얘기하고 있고 단순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안 들어서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 분석만 정확하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각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높은 함유라인, 농도가 짙은 그런 철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이 빨간색을 띠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화성의 표면 색깔의 이유인 거예요. 주제나 제목 자체가 화성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죠. 색을 띠는 이유인 거고 이 첫 번째는 이런 붉은 먼지, 철 성분과 반응하는 이런 색깔을 얻은 붉은 먼지 때문에 1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높은 농도의 철을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으로 구성된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인 거예요. 근데 1번에서 이 먼지가 전역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바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유가 얘는 먼지가 전역으로 퍼진 이유고요. 으로 퍼진 이유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성이 붉은색으로 띄는 이유인 거예요. 붉은색 이유인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여기 바람과 물은 먼지가 퍼진 이유인 거고 그 다음에 산소로부터 얻은 그런 먼지와 그 다음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화성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휘로 짚어나가 볼 건데 여기서는 뭐 반응하다라는 내용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좋을 것 같고 침식시킨다라는 것과 바람 분다 그리고 이끌고 있고 spread 그 다음에 마지막 compose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요. 너무 간단한 내용들인데 간단한 것도 좀 시간상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be covered라고 하는 것과 which 수동태와 여기 관계사 그리고 여기서도 관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has read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 그 다음에 명사절 that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여기 be composed of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조금 어법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니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that과 함께 which 등이 있겠네요. 이러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정말 제목이나 어법 정도로 혹은 어휘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는 정도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학이란 거가 무엇이냐라고 해보는 이러한 간단한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내버려 둔다라면 묻지도 않은 채로 내버려 둔다라면 우리는 꽤나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의 정답을.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본다면 인생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얼추 느낌은 아는데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대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걸. 빈손이라는 걸. 우리가 빈손이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질문을 안 했을 때에는 어렴풋이라도 내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알 것 같은데 질문을 해서 막상 대화를 하려고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요. 철학의 여기서 모호한 의도적으로 모호한 특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냥 뭐 의도가 됐던 안 됐던. 그리고 한때 철학적인 질문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그런 대답을 하려면 그건 즉각적으로 옮겨진대요. 어디로 옮겨지냐면 여기 보시면 지식에 적합한 분야, 한 지식의 분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철학을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건드리는 순간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했을 때는 모른다. 질문 안 하면 알 것 같다. 그래서 답하려고 할 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철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5번 질문 가자면 이것은 의미하진 않는데요. 철학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철학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할 운명이죠. 어떤 걸 겪게 될 운명이냐면 삶이 뭔가 그런 갇힌 삶인데 좀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뒤에서부터 가자면 이성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 그런 의견 그리고 문화적인 신념 일반적인 그런 생각 그런 상식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돼?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계가 뭐 경직되어 있는 경계에 의해서 갇혀 있는 삶을 겪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상식이나 혹은 신념에 그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의견에 경직된 경계에 놓여 있다. 즉 그것밖에 모른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뉘앙스인데 이것마저도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는 제 생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뭐냐면 유한하고 명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추구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질문될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없이 되게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 내려간 다음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철학적 관점을 통해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주어요.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할 거예요. 뭘 직면하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wonder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되게 살아있게끔 하는, 살아있게끔 wonder alive라고 해서 되게 놀라움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경이롭게 살아있게 하는 거대한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질문 전체 내용이요, 생각보다 힘들 수 있거든요. 적절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차근히.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 수 있으면 들어보겠는데 철학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철학이라는 이 질문에 묻지 않았을 때는 대답할 수 있다. 근데 물어보니 명확하게 답을 내리긴 조금 힘들다. 모호하기 때문인데 뭐 이것을 답하려면 뭔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더군다나 그래서 철학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지식 분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철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필요하냐면 뒤에서 가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철학적 관념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해 보인대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흙이 되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지, 혹은 뭐 분해되지 정도라고. 근데 그러면 철학적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는 인생은 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혹은 그걸 이상으로 뭔가 달성했을 때 나의 뿌듯함을 느끼는 거지. 즉 심리학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성공,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성공해봐야지, 건물도 사고 라고 해버리면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철학이 없었을 때는 명확한 경직된 경계의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인생이 어떻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혹은 뭐 삶으로 따지자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걸 통해서 뭔가의 나의 그런 질문들, 인생이 뭘까? 인생을 잘 사는 게 뭘까? 삶이라는 건 뭐지? 이 한 번 사는 걸까? 두 번 사는 걸까? 라는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놓여있는 경계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질문에서 다른 질문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뭐 과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생물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즉 제가 여기서 살을 덧붙이면 사실 학생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야지 삶이 윤택하게 융통성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한 질문이 없는, 철학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딱딱하고 정해진 경직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다른 분야의 내용들을 이끌어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철학적 관념이 있으면 딱딱한 삶을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윤택하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용적으로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문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 표면에 있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휘적으로 complex와 confidence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transfer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 이어가서 lag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rapped라고 하는 거, 그리고 finite라고 하는 부분과 마지막 confront 혹은 uncertainty라고 하는 부분이 어휘 정도로 나올 수 있겠네요. 어법은 이제까지 되게 간단한 부분들이 늘상 여기 있는 부분을 다 간단해서요. 여기서는 짚지 않고요. 그래서 주제라고 했었을 때 철학의 기능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질문은 오히려 어휘나 아니면 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가 중요한 문장이고요. 여기서 빈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제의 반대 부분이거든요. 주제 반대 부분. 주제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그냥 철학적 관점이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철학적 관점이 있었을 때 오히려 직면하는데 to confront the great uncertainty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이는 관점이고요. 이게 맞다 아니다 보다는 이 정도로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차트는 비교하는 건데요. 뭘 비교하는 거냐? 저소득, 그러니까 낮은 수입의 국가들과 고소득 국가에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의 구성들을 비교한 거래요. 자, 쉽게 말하자면 많이 버는 나라, 적게 버는 나라에서 폐기물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보자면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들 절반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잔해 그리고 건설 폐기물들이 그나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또한 굉장히 고소득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배적인 형태, 주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에 따르면 거의 한 30, 전체 구성에서 거의 한 30%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이나 고소득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소득 국가들은요 더 많이 버렸대요. 뭐냐면 그런 여기 보시면 종이보다는 건축 폐기물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잔해들이나 건설 폐기물들을 많이 버렸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종이를 더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고소득 국가들은 그 다음에 갭 차이가 있는데 3포인트 정도 갭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3포인트 정도. less than인데 어디 사이냐면 플라스틱과 섬유에서 한 3포인트 이하로 갭의 차이가 있다. 반면에 플라스틱 퍼센테이지는 3배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소득 국가에서의 그런 섬유보다 한 3배 이상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은 플라스틱과 섬유를 많이 버리는데 플라스틱 비율은 저소득 국가의 3배 이상, 즉 저소득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지문은 그런 도표에서 나온 활용된 지문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들이 나와 있지만 이걸로 뭐 어법으로 내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뭐 어휘적으로나 혹은 어휘로 낸다라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 일치불일치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니테스트 2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다 끝마쳤고요. 이제 수능 유형 픽을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공부를 하시는 게 늘상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따라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담당 선생님과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또 끝나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그런 관계들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신 점수 잘 받고 끝난 다음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